정치사를 바꿀 그 변곡점에서 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은 한마음 한몸으로 움직이면서 문재인 정권 심판의 대의를 위해서 손잡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오늘 출범한다고 합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정치 현실에 한마디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사건건 15분 뉴스특보 때문에 15분 늦게 출발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김성환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판넬 드렸어요. 미래한국당 비례의원 전용 정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또는 자매정당 몇 석 나올까요? 적어주십시오. 숫자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석쯤 나올까요? 네. 비례가 47석이죠, 전체가. 그중에 한성교 대표는 이제 대표입니다. 당대표입니다. 20석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됐으면 카메라 향해서 네. 자, 들으셨고요. 네, 보여주십시오. 김성환 평론가가 더 높게 잡으셨습니다. 네, 뭐 어느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한성교 대표가 목표 의석수를 제시를 했거든요. 네. 20석으로. 그러니까 나름 계산을 다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석, 47석 중에서 17석을 이전에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그 순번을 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따졌을 때 제가 지금 계산해 보면 한 5석 정도는 가져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따지면 30석 중에서 정당 지지율이 한 25에서 30 가까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네. 한 절반 정도는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캡 씌운 게 30석까지니까 지금 그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을 때 20석은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국민들이 이대로 그냥 지지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릴 것이다.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15석 정도 그 썼고요. 말씀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정확히 다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옮겨가지 않는 것에서 어부지리로 안철수 신당이 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박사님은? 근데 일단요, 일반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은 이 산식이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네. 이 숫자가 어디서 어떻게 계산이 됐는가를 설명하려면 네. 최소한 10분은 걸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가 47석이죠. 네. 그 중에 30석에 대해서 제대로 연동형도 아니고 50%만 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그 그냥 정당 득표율 비례 네. 방식으로 한다니까 이게 굉장히 이거 하다 보면 속된 말로 머리에 쥐날 정도로 헷갈려요. 그러니까 네. 어디서 몇 석 해가지고 이거 그 근거를 뽑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이번 선거법에 대해서 심지어 뭐 누더기 선거법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찌됐건 10석에서 15석 정도를 네.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것이다. 네, 저는 뭐 대략 이제 이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한참 길어지니까요. 네. 대략 그 정도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민주당의 비례 후보 15번, 비례의원 후보 15번과 미래한국당의 15번 누가 더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까? 미래한국당 15번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죠. 민주당은 왜냐하면 10명 이상 나오기 쉽지 않다. 민주당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전의 방식대로 비례를 배정받는다고 하면 17석 중에서 배정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 중에서 배정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득표율이 그만큼 나오기 때문에 네. 지역구 의석이 그만큼 나오기 때문에 네. 준연동형에서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지역구에서 미리 의원수가 채워져 버리면 비례에서 정당 득표를 더 받아도 의원수를 그렇죠. 주지 가져갈 않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제가 네. 볼 때 제일 맥시멈으로 많이 가져가 봐야 비례 의석을 한 6석에서 7석 사이로 가져가기가 쉽지가 밖에는 안 않을 된다. 겁니다. 네, 그런데 미래한국당은 한 15석 가져갈 것 같다. 네. 저도 뭐 미래한국당이 여기서는 좀 유리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민주당하고 정의당의 관계가 네. 사실상 뭐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약간 이제 자매정당 비슷한 그러니까 교차 투표가 가능한 예를 네. 들어서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찍고 정당 투표는 정의당에 넣는 네. 이런 교차 투표가 상당히 나온다고 치면은
민주당이 여기서 비례해서 가져갈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그렇다면 이제 이쪽이 나름대로 이제 이런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기형적인 정당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누더기 선거법이 만들어낸 참 어떻게 보면 블랙 코미디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해줄 것인가? 네, 그게 알겠습니다. 자, 화면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후 2시에 미래한국당이 창당했는데 밑그림 좀 볼까요? 네. 창당대회 2시간 전쯤에 한성교 이제 당대표입니다. 네. 심재철 원내대표도 왔고요. 네. 위에 김순례 최고위원 같고요. 황교안 대표도 왔고요. 네. 영상 보면서 질문 드릴게요. 네. 일단 현역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옮겨간다는 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김성찬 의원, 조은현 의원, 최연애 의원까지 그러면 이제 한성교 의원까지 4명이 일단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옮겨가는 게 그분들이 가서 1, 2, 3, 4번 받는다는 게 아닌 거죠? 김성환 평론가 설명 좀 해주시면요. 일단 현역 의원들을 옮긴 다음에 왜 옮겨갑니까? 현역 의원들의 의석수가 생기게 되면 네. 경상보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기호 순서를 그 높은 순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네.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의석수를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겠죠. 정당 민주당이 투표에서. 정당 투표에서 번호 1번을 1번은 받겠죠. 뭐 확실해 보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2번을 받을 게 분명하고요. 네. 그러면 3번을 받아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비례를 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공석이 될 텐데 네. 그 두 번째 칸에 들어갈 만한 정당은 비례한국당이 되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자격을 얻어야 네.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의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을 일부 이쪽으로 빼내가지고 네. 비례한국당 쪽에 의원들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표를 볼까요? 네. 자, 저희가 지역구 의원들을 한번 투표를 한 다음에 이제 4월 15일 날 총선 때 아시다시피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당 득표를 해서 비례의원들이 결정 나는데 보시면 2번 자유한국당이 없죠. 자유한국당은 비례의원을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미래한국당을 이제 위성정당으로 오늘 출범시켰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의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기호가 정해지는데 예컨대 지금 오늘까지 4명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성찬 의원, 조훈현 의원, 최연애 의원, 한성규 의원까지 주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분들이 옮겨갔고 의원분들이 많이 옮겨갈수록 네. 그러면 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까? 20명이 옮겨가면 네. 3번도 가능합니다. 뭐 3번도 가능하죠. 네. 근데 3월 27일 현재 의석수로 저 기호가 정해진다. 3월 27일까지 예, 그러니까 3월 27일까지 20명의 현역 네. 의원이 당적을 옮기면 예. 그러면 그런데 7번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미래한국당. 그런데 이제 불출마 의원들 중에서만 옮길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불출마 의원 중에서도 좀 입장에 다 각각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옮기는 거에는 본인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명예롭지는 못하다. 김용우 의원 같은 뭐 분들은 그래서 사실상 국민들이 거부. 납득할 것 같지 않다. 네, 네. 그래서 사실상 거부하는 의원도 있고 네. 예, 또 옮기는 의원도 있고 오늘 벌써 이제 4명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호 순번이 좀 달라지겠죠. 네.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뭐 비유를 하자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랑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또 30석에 대해서 캡을 씌운 것은 네. 다양한 정치 세력들, 특히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그런 정당들이 국회 원내에 진출해서 좀 원내 정치를 다양화하자고 하는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의석 많이 갖고 있는데 대기업이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이 지금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가서 그 비례도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약탈적인 행위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런 주장이 나오면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원인 제공을 그러니까 해놓고 왜 원인- 선거법을 그렇게 고쳤느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도 이제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니까 그렇게 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4+1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형적인 어떤 그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강행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원인 제공해놓고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자, 한두 끝도 뭐 없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과 맥락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야의 입장 준비됐으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오늘 출범한다고 합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정치 현실에 한마디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계산과 또 꼼수만 난무하는 정치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적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정해주게 되면은 완전히 대한민국 정당 질서에 문란이 일어나게 된다고 봅니다. 최고의 고민이 바로 자매정당을 홍보하는 문제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타 위성정당에서 이렇게 회방을 놓고 욕을 해대니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어서 그것은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자꾸 비판할수록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홍보가 된다. 김재현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자유한국당이 바뀐 선거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꼼수인지 묘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례의원을 더 확보할 수 있겠다 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정작 자유한국당에서 가기 싫다는 의원을 보내도 위법 요소가 있고 예산을 지원해도 위법 요소가 있고 그래서 앞서 황교안 대표는 한마음 한몸으로 움직일 거라고 했지만 내놓고 움직여서는 안 되는 아주 재밌는 상황에 봉착했단 말이죠. 저는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게임의 룰인데 그걸 일방적으로 다른 정당들이 통과시켰다고 하면은 국민적인 역풍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최소한 이 정도 나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 왜 그러냐?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일부라도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아까 중소기업 적합법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먹을 수 없어요. 그 의석은 30석은. 그러면 새롭게 지금 막 창업하는 그런 정당들이 와서 먹거나 아니면 작은 정당들이 와서 그걸 나눠 가짐으로 인해서 국회 정치를 좀 바꿔보자고 하는 혁신적인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자유한국당이 지금 가져가겠다고 덤비는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의문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의석은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일까지 5명 정도 이동하면 그러면 경상보조금 한 6억에서 7억 정도 가져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27일까지 의원들 한 20명까지만 만들 수 있으면은 선거보조금 60억에서 70억까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석을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고보조금, 국민들의 세금까지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보조금의 3분의 1을 자유한국당이 다 싹 쓸어가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이제 정치적 소수자도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는 그 취지는 대단히 좋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그 정치 구조를 보면 가장 큰 권력이 어디에 있죠? 대통령에게 있잖아요. 미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6배가 많습니다. 3억이 넘어요. 네. 근데 미국 백악관에 근무하는 직원 숫자가 우리 청와대에 근무하는 숫자보다 적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되는 이 권력부터 어떻게 슬림화하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분권화시키면서 나눌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 없이 이 입법부는요 그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게 이 사명이에요. 근데 그 입법부는 여러 개로 쪼개놓겠다 하는 식의 이런 그 국가 권력 전체적인 국가 거버넌스 차원에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를 그냥 요 국회 미시적인 틀만 가지고 알겠습니다. 정치적 다양성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는 게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 발의했잖아요. 그때 자유한국당이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거기까지만 딱 개헌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선거법 하면 또 개헌까지 가니까 권력 분권까지 가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까지만 드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미래한국당이 이제 기억을 3번을 받을지 7번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역구 1번은 지역구는 우리 찍어주시고요. 자유한국당 후보 찍어주시고 정당 득표는 미래한국당 해주세요라고 유세할 수 있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재작년 지방선거 때 정의당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저기는 민주당 후보 찍고. 그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정의당은 지역구는 민주당 찍더라도 또 정당 득표는 우리 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선거운동. 그게 약간 이제 토시가 좀 다를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지역구 후보는 저 민주당으로 어쩔 수 없이 찍더라도 정당 투표는 우리 정의당에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캠페인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뭐 이렇게 뭐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은 그런 말은 걸로 못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토시라든가 네. 뭐 말만 좀 뭐 하면 사실상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식의 그 편법 선거 캠페인을 낳은 왜 이렇게 됐는가부터 좀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알겠습니다. 된다고 네. 봐요. 아니요. 정의당이 민주당 만들었습니까? 정의당이 민주당 만든 거 아니잖아요. 정의당이 읍소도 못합니까? 선거하면서 선거 캠페인 때 제발 우리 당에 좀 찍어주십시오. 지금 지역구 우리 후보한테 다 못 찍더라도 우리 당에 좀 제발 좀 정당 투표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이렇게 제 얘기하는 비유대로 거잖아요. 하려면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우리는 비례로 다 정당 득표를 주셔도 다 못 채우니까 혹시 찍으실 분들은 정당 득표는 정의당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그것도 겁니다. 전혀 네. 다른 당이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비례한국당 처음에 만들 때 정당 설립할 때 그때 사무부총장 부인 이름으로 설립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가락을 했다면서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빼가지고 이쪽으로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기업이 자회사 만든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같은 대기업 계열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자, 다른 총선 거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관심이라 이게 워낙 종로 대결은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려서 오늘 당에서 뭐 공관위에서 자유한국당 공관위에서 정리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관심이었는데 일단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시청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죠. 네, 황교안 대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범죄로 가서 죽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대표님 계속해서 종로 출마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디에 자, 출마할 오늘입니다. 것인가 하는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당 전체의 전략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과 저의 총선 행보는 저의 판단, 저의 스케줄로 해야 합니다.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인제 발표해라 그러면 이때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굳이 해석하자면 내 생각이 있고 당의 생각이 있는데 자꾸 여론이나 뭐 이렇게 몰이해가지고 나를 종로로 밀고 가지 마라 이렇게 해석됩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일당입니까? 일당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 당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다른 의원들이 아니 지금 종로로 나가셔야 됩니다. 얘기하고 어제 공관위 회의 했을 때에도 이석연 공관위원하고 그다음에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도 똑같이 같이 종로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다잖아요. 박안주 사무총장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네. 하는데 전쟁이 터졌는데 장수가 나가가지고 앞에서 깃발 들고 나가야지 뒤에서 다른 병사들 나가라고 자꾸 등 떠미는 모습이 이게 보기가 좋습니까? 근데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이제 야외 집회에서 장외 집회에서 선언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바둑에서 얘기하는 장국구 대학 수준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나가자니 좀 뭐하고 안 나가자니 또 겁쟁이 프레임이 막 더 씌워질 것 같고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이럴 때는 그냥 정도로 가야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목표가 그냥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다는 것인지 네. 아니면 보다 큰 꿈이 있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좀 그렇게 크게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 하실 거 없이 전부 이왕 이렇게 된 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정치권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놓고 공방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좀 심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마스크, 우리 국민이 먼저 충분히 써야 합니다. 국내 마스크 해외 판매를 자제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수량 및 반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중국에 갖다 준 300만 개 마스크에 이어서 중국인 관광객 마스크 싹쓸이 그리고 해외 반출에 우리 국민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마스크 지원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한중 민간기업과 유학생이 추진했고 1차분으로 지원한 것도 12만 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황교안 대표의 가짜뉴스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질병보다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 또 혐오 조장을 차단해야 합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께서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300만 개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국민이 붕괴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소속 무주군수가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 출장 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왔는데 방역에 신경 써야 할 민주당 소속의 황인홍 무주군수는 그날 필리핀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하지만 황인홍 무주군수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무소속이랍니다. 그래서 심재철 원내대표도 유감 표명하고 바로잡았고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홈페이지에 한국당이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은 입국 금지 조치를 하라는 주장했다는 가짜뉴스를 올렸다면서 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해찬 대표와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어떻게들 보세요? 근데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 중에 하나가요. 이 네. 재난 문제를 정쟁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재난의 정쟁화만큼은 좀 피해야 되는데 네. 이 최근 한 10년 보자고요. 그 예를 들면 천안함 폭침 때도 이게 그 정쟁 이슈가 됐고 우리 뭐 다 우리 국민적 아픔이지만 세월호 네. 때도 그랬고요. 근데 이번에 메르스 때도 또 그랬어요. 메르스 때도. 지금 이제 항상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초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같이 잘 대응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여야가 바뀌면 또 그냥 이중잣대가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메르스 때는 또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이었는가요? 그 슈퍼 전파자가 박근혜 정부다. 또 이런 식으로 딱 찍어가지고 또 공격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만큼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오히려 그 과거에 여당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네. 야당으로서 무책임한 이렇게 공격만 하는 거는 좀 안 좋다라는 거를 네. 본인들 여당 시절에 그걸 좀 반추해서 좀 협조할 거는 대승적으로 협조하고 네. 이런 자세가 더 좋다고 많은 봅니다. 시청자분들이 여야를 떠나서 야 이게 싸울 일인가 싶을 겁니다. 여야가 공방을 할 일인가. 무주군수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어느 당이면 무슨 상관인가. 그걸 떠나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정부가 만약에 우리 국민의 예산으로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마스크를 인도주의 측면에서 보내면 안 됩니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좀 지원하는 거에 뭐 좀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네. 우선순위는 있겠죠. 지금 마스크 품귀 현상 아닙니까? 네. 평상시 3배, 4배 가격을 주고도 구하기 어렵다면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중국에 보내주는 게 먼저인가? 아니면 자국민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양만큼을 확보해서 공급하는 게 우선인가? 그 우선순위의 문제죠. 네. 그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근데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급하거든요. 우리 국민도 중요한데. 예, 근데 저쪽은 사람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국가가 왜 네. 존재하는가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물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우리 국민의 그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될 수밖에 없다고 네. 봅니다. 예. 하실 말씀이시죠?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네.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그 이면에는 정치적 목적을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우한 폐렴으로 우린 부르겠다. 왜 신종 코로나라고 이름 부르느냐. 중국 눈치 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중국 입국객 다 막아버리자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중국에 마스크 보내서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 못 쓴다. 굉장히 좀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지만 가짜뉴스적 성격이나 이런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의도가 네. 담겨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 확인을 했을 때에도 그렇지 않고요. 내용이.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걸 신종 코로나라고 네. 이름을 바꾼 것도 그것도 또한 WHO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는 게 네. 다 확인됐던 거고요. 그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은 지난 2주 동안 후베이성을 다녀온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중국을 다녀온 중국 전역을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정확히 하고 가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는 후베이성만 막고 있고요. 네. 이제 이 전염병 중에 가장 많이 사상자를 낸 게 스페인 독감이거든요. 근데 스페인 독감은요. 네. 스페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에게서 발병이 돼가지고 그게 전 세계로 퍼진 건데 네. 왜 스페인 독감이라는 그게 했냐면 당시에 보도 통제를 안 하던 나라가 스페인이었고 스페인 언론에게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 독감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사연도 네. 있는데
우한폐렴 우한폐렴이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중국을 비하하는 겁니까? 이왕이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왕이면 국제기구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부르자는 원칙에 맞춰서 우리 정부나 제도권에서 불렀으면 해서 KBS도 거기에 따르고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만 가시죠. 마스크 관련해서 또 민경욱 의원이 한 소리 했습니다. 네, 과거에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에 우리 가난한 분들 위해서 한 574억 정도를 마스크 지원 예산을 잡아놨더니 자유한국당이 말도 없이 114억 원이나 날치기 해가지고 깎았다. 그때 깎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아 이렇게 했는데 정작 민주당에서는 오늘 일부 보도와 보면 백지화를 주장한 574억 원 백지화 주장한 사람은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고.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민주당에서 마치 깎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예산 심사했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특히 노년층 예산 그리고 저소득층 예산 이런 것들 많이 깎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자리 예산부터 시작해서. 네. 저는 그런 연장선에 있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깎은 당사자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거꾸로 민주당한테 지금 민주당이 마스크 예산 깎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한폐렴이라는 걸 부르는 것 그 자체 그거는 공식적인 어떤 그 입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가급적 따르면 좋지만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점은 그 뒤에 찍혀 있다는 거예요. 왜 중국 눈치 보기 하냐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중국에 퍼주고 왜 우리 국민들을 안 챙기냐. 자꾸 중국을 상대로 해서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걸 지금 북한 이슈가 안 나오니까 또 다른 중국 눈치 보기라고 하는 것으로 그 자기 지지층한테 일종의 이념적인 방식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제 피를 나눈 혈맹이라고 하고요. 순망치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쓰거든요. 입술이 이제 망가지면 이가 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그런 관계인데 요번에 이제 김정은 정권이 취한 행동 보면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국경 봉쇄 조치. 그러니까 북중 국경이 압록강하고 두만강 아닙니까? 그리고 육로, 해상 다 차단했습니다. 북한이. 다 차단했죠. 이거는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물류도 차단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또 필요한 위로금도 보내고 뭘 했어요. 그러니까 북중 관계도 그렇게 하는데 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김정은 정권이 하듯이 좀 그 정도로 하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경을 닫아버리는데 우리가 왜 못하느냐 이 말씀. 그렇죠. 어떻게 북한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북한은 아예 문 걸어 잠그고도 살 수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수출 그러니까 25%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소재 부품 산업의 수입액의 3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요? 지금 자동차 공장들 다 문 닫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혼자 문 딱 걸어 잠그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만 지키겠다고 해서 문 걸어 잠그면은 그게 곧 우리의 피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너무 앞장서는 건 저 기대 안 하니까요.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있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중국 전역에서 오는 관광객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싱가포르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훨씬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좀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교역량이 미국과 교역량의 2배입니다. 2배. 자, 끝으로 5년 전에 여야가 바뀌었을 때는 메르스 사태 때는 그때 야당은 어떻게 했을까? 그때 여당은 어떻게 했을까? 잠깐 볼까요? 휴일 긴급하게 만난 여야 지도부는 메르스 대응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조를 하고 대처를 해서 지금 시급한 것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야는 우선 메르스 치료 장비와 물품 구입, 격리치료병원과 격리자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종 전염병에 대한 검역 강화와 대응 절차 개선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그래서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민주당도 박근혜 대통령 연일 사과해라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복지부가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민주당 대변인도 연일 비판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이렇게 드릴게요. 이런 때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이라 할까요? 우리 정치권이 좀 뭐가 좀
뭐 바뀌어야 할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저는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 대통령 정말 전문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방역 대통령의 전권을 주고요 정치권은 좀 여이건 야건 빠지는 이럴 게 때일수록 네.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빠집니까? 아니, 정치권 여야는 안 빠질 필요는 잘못 있겠지만. 이해하신 거예요. 대통령께 정권을 주자는 그렇죠. 말씀이셨죠?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정권을 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하고요. 네. 우리 방역 전문가나 아니면은 뭐 감염병 전문가들도 다 그렇지만 메르스 사태 거치면서 우리의 방역 능력이 한층 높아졌다고 얘기합니다. 메르스 때는 정말 감염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퍼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다급하고 시스템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은 앞서 이제 중국 입국자 뭐 이제 그 금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통제를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판단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정치권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도 하지만 잘하고 있고 또 이겨낼 것이다라는 이런 그런 메시지도 좀 자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지호 전 의원,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